새벽 3시 반 부대 정문 앞에서 들려온 괴성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어요. 평소라면 고요함만이 감돌았을 이 시간에 마치 야생동물의 울부짖음 같은 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퍼져나갔죠. 당직사관 중위 한민수가 초소에서 뛰어나왔을 때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 어떤 전투 상황에서도 본 적 없는 참혹함이었답니다. 3명의 해병대원이 부대 철문 앞에 쓰러져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쓰러져 있다기보다는 서로를 부축하며 간신히 기어서 돌아온 것에 가까웠죠. 김병장, 이일병, 최이병. 이틀 전 고향 휴가차 떠났던 그들의 모습은 처참했어요. 얼굴은 온통 피투성이가 되어 원래 모습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고 군복은 찢어지고 더러워져서 누더기나 다름없었답니다. 김병장의 오른팔은 이상하게 꺾여 있었고 팔꿈치 부분이 부자연스럽게 튀어나와 있었어요. 이일병의 왼쪽 눈은 심하게 부어올라 완전히 감긴 채였고 코에서는 아직도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죠. 최이병은 그나마 의식이 또렷했지만 입술이 터져서 말을 할 때마다 피가 섞여 나왔어요. 그들이 부대 앞까지 오면서 남긴 것은 피 묻은 발자국들과 절망에 찬 신음소리뿐이었답니다. 한민수 중위는 즉시 의무대와 응급실에 연락을 취했어요. 동시에 부대 내 응급상황 프로토콜에 따라 의무병들이 들 것을 들고 급히 달려왔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박미연 사단장에게 이 상황을 즉시 보고하는 것이었어요. 새벽 3시 50분 사단장 관사로 걸려간 그 전화 한 통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사건들의 도화선이 될 줄은 그때 아무도 몰랐답니다. 박미연은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 부대로 향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20해 동안 지켜온 철칙처럼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던 그녀에게 새벽 4시도 안 된 시간의 전화는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하게 했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한민수 중위의 떨리는 목소리를 통해 자신의 부하들에게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급히 군복으로 갈아입고 관사를 나선 박미연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차를 몰고 부대로 향하는 동안 머릿속에는 온갖 가능성들이 스쳐 지나갔죠. 교통사고일 수도 있고 다른 사건에 휘말렸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한민수 중위의 설명으로는 명백히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가한 폭력의 결과라는 게 분명했답니다. 도대체 누가 감히 자신의 부하들에게 이런 짓을 했을까요? 부대에 도착한 박미연이 의무대로 급히 발걸음을 옮겼을 때 그곳에는 이미 응급처치를 받고 있는 3명의 부하들이 있었어요. 평소 건강하고 씩씩했던 청년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고통에 신음하며 의료진의 치료를 받고 있는 상처투성이 환자들만이 있을 뿐이었죠. 그 순간 박미연은 자신의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솟아 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어요. 자신이 보호해야 할 가족 같은 부하들이 이런 참혹한 상태로 돌아온 것에 대한 모성적 분노와 그들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동시에 밀려왔답니다. 20회 군 생활 동안 느껴보지 못한 종류의 감정이었어요. 의무관 김대위의 설명에 따르면 3명 모두 심각한 외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김병장의 팔은 명백한 골절이고 이일병은 뇌진탕 가능성이 있어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죠. 최이병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부상이었지만 정신적 충격이 상당해 보인다고 덧붙였어요. 치료를 받으면서도 의식을 유지하고 있던 최이병이 박미연을 보자 힘겹게 입을 열었답니다. 터진 입술 사이로 새어나오는 말들은 단편적이고 어눌했지만 박미연에게는 충분한 정보였어요. 부산 시내 번화가에서 일어난 일이었고 상대방은 명백히 조직 폭력배들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해병대라는 이유만으로 시비를 걸어왔다는 것까지 말이죠. 최이병의 떨리는 목소리로 전해들은 상황은 이러했어요. 휴가 마지막 날 밤 3명이 부산 서면 일대에서 저녁을 먹고 나오던 중이었대요. 그때 어디선가 나타난 문신투성이 남자들이
그들을 둘러쌌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시비인 줄 알았는데 상대방이 해병대 부대 마크를 보더니 갑자기 태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들은 해병대가 뭐 대단한 줄 아느냐며 시비를 걸기 시작했고 김 병장이 조용히 넘어가려 했지만 상대방이 먼저 주먹을 휘둘렀다고 했어요. 세 명이 아무리 해병대 훈련을 받았다고 해도 10여 명이 넘는 조폭들을 상대로는 역부족이었죠. 게다가 그들은 휴가 중이라 민간인 복장이었고 상대방은 이미 이런 상황에 익숙한 전문가들이었으니까요. 폭행은 무려 1시간 넘게 계속되었다고 했어요. 그들은 마치 스트레스를 푸는 것처럼 3명을 번갈아가며 때렸고 특히 해병대라는 걸 강조하며 더욱 잔혹하게 굴었다는 거예요. 최이병의 말에 따르면 그들 중 한 명이 이런 말을 했다고 했어요. 해병대가 뭐 대단한 줄 아냐. 우리 구역에서는 우리가 법이라고 말이죠. 박미연의 두 손이 서서히 주먹으로 굳어져 갔어요. 20회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위기와 갈등 상황을 겪어봤지만 이런 식으로 개인적인 분노가 치솟아 오른 적은 없었답니다. 이것은 단순한 폭력 사건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부하들에 대한 그리고 해병대라는 조직 전체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자 모독이었죠. 새벽 6시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기 시작할 무렵 박미연은 부상당한 세 부하의 침상 옆에 조용히 서 있었어요. 그들의 고른 숨소리와 간헐적인 신음소리를 들으며 마음속으로 무언가를 다짐하고 있었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그리고 이 일을 저지른 자들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말이에요. 그 순간 박미연의 눈빛이 변했어요. 평소에 따뜻하고 모성적인 눈빛은 사라지고 차갑고 날카로운 전사의 눈빛이 그 자리를 대신했답니다. 해병대 투스타 사단장으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가족 같은 부하들을 해친 자들에게 응징을 가하려는 한 인간으로서의 각오가 서는 순간이었어요. 의무대 창문으로 새어들어오는 새벽 햇살이 박미연의 단호한 얼굴을 비쳤답니다. 그녀는 이미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누가 자신의 부하들에게 이런 짓을 했는지,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응징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이죠. 법적인 절차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때로는 직접적이고 확실한 방법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답니다. 새벽 7시, 박미연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평소라면 부대 순실을 나갔을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죠. 화면에는 부산 지역 조직 폭력배 관련 자료들이 빼곡히 나열되어 있었어요. 헌병대와 지역 경찰서에서 제공받은 정보들을 꼼꼼히 분석하고 있었답니다. 최이병이 기억해낸 단서들을 종합해보니 범인들은 부산, 서면 일대를 근거지로 하는 조직에 일원들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특히 그들 중 한 명이 목에 용 문신을 하고 있었다는 증언이 결정적이었죠. 이런 특징을 가진 조직은 부산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였거든요. 오전 9시 박미연은 헌병대 수사관 이중령과 함께 부산으로 향했어요. 공식적으로는 사건 수사 협조를 위한 출장이었지만 박미연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답니다. 그녀는 직접 범인들을 만나 경고하고 싶었어요. 군인답게 정면 승부를 하고 싶었던 거죠. 부산 서부경찰서에서 만난 수사과장 김경감은 이미 사건에 대해 파악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답니다. 해당 조직이 지역에서 꽤 오랫동안 뿌리를 내리고 있는 세력이라는 거였어요. 단순한 폭력 사건으로 처리하기에는 뒤가 복잡하다는 뉘앙스를 풍겼죠. 박미연은 김경감의 소극적인 태도에서 무언가 석연치 않은 부분을 감지했어요. 경찰도 이들을 함부로 건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느껴졌죠. 하지만 그런 사정은 박미연에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부하들을 해친 자들에게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작정이었거든요. 오후 2시 박미연은 이중령과 함께 서면 일대 유흥가로 향했어요. 수사를 통해 파악된 조직의 근거지는 번화가 한복판에 있는 룸살롱이었답니다. 낮 시간이라 영업을 하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조직원들은 여전히 그곳에 머물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건물 앞에 도착한 박미연은 잠시 멈춰서 주변을 살펴봤어요. 3층 건물의 1층은 카페, 2층과 3층이 룸살롱으로 운영되고 있었죠. 건물 옆 골목에는 비싼 외제차들이 여러 대 주차되어 있었고 입구 근처에는 문신을 한 남자들이 서성이고 있었어요. 박미연이 당당하게 건물로 걸어가자 입구를 지키던 조직원들이 수상하다는 듯 그녀를 바라봤어요. 군복을 입은 여군 장교가 이런 곳에 나타난 것이 의외였을 거예요. 하지만 박미연은 전혀 주눅들지 않고 계단을 올라갔답니다. 2층에 올라가니 넓은 홀에 여러 명의 남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어떤 이들은 술을 마시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화투를 치고 있었죠. 박미연이 나타나자 그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집중되었어요.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답니다. 그때 안쪽에서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나왔어요. 목 전체에 용 문신을 한 그가 바로 최이병이 말했던 그 사람이었죠.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그는 박미연을 보더니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여군 장교 따위가 자신들에게 무슨 일로 왔는지 궁금하다는 듯 했답니다. 박미연은 침착하게 자신을 소개했어요. 해병대 투스타 사단장이라고, 그리고 며칠 전 이곳에서 자신의 부하들이 폭행당한 일로 왔다고 말했죠. 그 순간 홀 안의 분위기가 급격히 변했어요. 조직원들의 표정에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답니다. 용 문신 남자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태연한 척했어요. 자신들은 그런 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혹시 오해가 있는 것 아니냐고 시치미를 뗐죠. 하지만 박미연은 이미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의 반응과 주변 조직원들의 표정에서 진실을 읽을 수 있었거든요. 박미연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증거는 충분하다고, 그리고 이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죠. 만약 자신의 부하들에게 다시 손을 댄다면 그때는 가만두지 않겠다고 경고했어요. 스무해군 생활에서 쌓인 위압감이 그녀의 목소리에 실려 있었답니다. 하지만 용 문신 남자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그는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웃으며 도발했답니다. 해병대가 뭐 대단한 줄 아느냐고, 여기는 자신들의 구역이라고 했어요. 군인이 민간인 영역에 와서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게 맞냐고 되물었죠. 그의 말에 홀 안의 다른 조직원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박미연 주변으로 몰려들었고 분위기는 험악해져 갔답니다. 하지만 박미연은 전혀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며 용 문신 남자와 눈을 마주쳤죠. 그때 용 문신 남자가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해병대원들이 혼자 다니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부산은 넓고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했답니다. 이것은 명백한 협박이었어요. 더 이상의 간섭을 하지 말라는 경고였죠. 박미연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했어요. 상대방이 먼저 선전포고를 한 셈이었거든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답니다. 자신의 부하들을 건드리는 것은 곧 자신을 건드리는 것과 같다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떨지 곧 알게 될 거라고 말했어요. 홀을 나서는 박미연의 뒤에서 조직원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어딘가 어색함이 섞여 있었답니다. 그들도 박미연이라는 인물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특히 그녀의 눈빛에서 느껴진 차가운 살기는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만했죠. 건물을 나온 박미연은 이중령에게 공식적인 수사는 경찰에 맡기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다른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답니다. 상대방이 대화로 해결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으니 이제는 다른 방법을 써야 할 때였어요. 차에 올라탄 박미연은 휴대폰을 꺼내 부대로 전화를 걸었어요. 참모장에게 긴급회의 소집을 지시했죠. 그리고 특별히 체력 단련 담당 교관들과 격투술 교관들도 참석하라고 했어요. 이제 진짜 준비를 시작할 때였거든요. 부산에서 부대로 돌아가는 길에 박미연은 눈을 마주쳤어요. 차에 올라탄 박미연은 휴대폰을 꺼내 부대로 전화를 걸었어요. 참모장에게 긴급회의 소집을 지시했죠. 그리고 특별히 체력 단련 담당 교관들과 격투술 교관들도 참석하라고 했어요. 이제 진짜 준비를 시작할 때였거든요. 부산에서 부대로 돌아가는 길에 박미연은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상대방은 이미 도전장을 내밀었고 협상의 여지도 없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힘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부하들을 보호하고 해병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응징이었답니다. 그날 밤 10시 박미연은 부대 내 작전회의실에서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있었어요. 참석자들은 참모장을 비롯해 각 대대장들과 특수부대 출신 교관들이었죠. 회의실 분위기는 평소와 달리 긴장감이 돌고 있었답니다. 모두들 사단장의 표정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하고 있었거든요. 박미연은 오늘 있었던 일들을 간략하게 보고했어요. 부상당한 부하들의 상태와 범인들과의 대면, 그리고 그들의 도발적인 반응까지 말이죠. 참석자들의 얼굴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자신들의 동료가 당한 일에 대한 의분과 조직 폭력배들의 오만한 태도에 대한 분노였답니다. 회의는 늦은 밤까지 계속되었어요. 공식적으로는 법적 절차를 통한 해결을 모색한다는 것이었지만 박미연의 진짜 의도는 따로 있었죠. 그녀는 비공식적인 대응 방안도 함께 논의하고 있었어요. 만약 그들이 또다시 도발해 온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이에요. 이틀 후 금요일 저녁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주말 외박을 나간 해병대원 5명이 또다시 같은 조직원들에게 습격을 당한 것이었죠. 이번에는 부산이 아닌 창원 시내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들이 의도적으로 해병대원들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답니다. 박미연에게 급보가 전해진 것은 밤 11시였어요. 다행히 이번에는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조직원들이 해병대원들을 둘러싸고 집단으로 위협했다고 했어요. 그들은 해병대가 뭐 대단한 줄 아느냐며 또다시 같은 말을 반복했다는 거였죠. 박미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상대방이 먼저 전면전을 선택한 이상 이제는 확실하게 응징해야 할 때였답니다. 그녀는 즉시 비상소집령을 내렸어요. 토요일 새벽 5시 특별 선발된 해병대원 20명이 비밀리에 소집되었죠. 선발된 대원들은 모두 격투술과 체력에서 최고 등급을 받은 정예요원들이었어요. 특수부대 경험이 있는 교관들과 각 부대의 체력 상위자들로 구성되었죠. 박미연은 이들에게 특별 임무를 부여했어요. 조직폭력배들에게 확실한 경고를 주되 법적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처리하라는 것이었답니다. 토요일 오후 6시 박미연은 직접 이 작전을 지휘하기 위해 부산으로 향했어요. 평소라면 이런 일에 사단장이 직접 나설 이유가 없었지만 이번 일은 달랐어요. 자신의 부하들을 건드린 자들에게는 직접 응징을 가해야겠다는 생각이었거든요. 저녁 9시 박미연과 선발대원들은 서면 번화가에 도착했어요. 정보에 따르면 토요일 밤이면 조직원들이 대부분 그 일대에 나와 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들의 근거지인 룸살롱뿐만 아니라 주변 유흥업소들도 그들의 영향권 안에 있었거든요. 박미연은 대원들을 3개 조로 나누어 배치했어요. 첫 번째 조는 룸살롱 주변을 감시하고 두 번째 조는 후방에서 지원하며 세 번째 조는 그녀와 함께 직접 행동에 나서기로 했죠. 모든 것이 군사작전처럼 치밀하게 계획되었답니다. 밤 10시 반 드디어 목표들이 나타났어요. 용 문신을 한 남자를 비롯해 7명의 조직원들이 룸살롱에서 나와 근처 포장마차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술에 취해 큰 소리로 떠들며 걸어가고 있었죠. 완전히 방심한 상태였답니다. 박미연은 무전기로 신호를 보냈어요. 작전 개시를 알리는 신호였죠. 그녀와 함께한 6명의 대원들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마치 그림자처럼 조직원들의 뒤를 따라가며 적당한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조직원들이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들어섰을 때 박미연이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어요. 해병대원들이 순식간에 그들을 포위했죠. 조직원들이 무슨 일인지 파악하기도 전에 이미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어 있었어요. 용 문신 남자가 박미연을 알아보고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며칠 전 자신들의 근거지에 찾아왔던 그 여군 장교가 이런 곳에 다시 나타난 것이 의외였을 거예요. 더욱이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의 군인들과 함께 온 것이었죠. 박미연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난번 경고를 무시하고 또다시 자신의 부하들을 위협했다고 이제는 확실한 대가를 치를 때라고 했죠. 용 문신 남자가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박미연은 더 이상 대화할 생각이 없었어요. 신호와 함께 해병대원들이 움직였어요. 그들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효율적이었답니다. 수년간 쌓아온 훈련의 결과였죠. 조직원들이 저항해보려 했지만 체계적인 격투술 훈련을 받은 해병대원들을 상대로는 역부족이었어요. 싸움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어요. 10분도 안 되어 7명의 조직원들은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었죠. 심각한 부상을 입히지는 않았지만 확실한 교훈을 주기에는 충분했어요. 특히 용 문신 남자는 코피를 흘리며 박미연을 올려다보고 있었답니다. 박미연은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춰 말했어요. 이번이 마지막 경고라고 다시는 해병대원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했죠. 만약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때는 이 정도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경고했어요. 하지만 용 문신 남자의 눈빛에는 여전히 반항심이 남아 있었어요. 그는 피를 뱉으며 중얼거렸답니다. 이런 식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자신들도 만만치 않다고 했어요. 박미연은 그의 반응에서 이 일이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직감했답니다. 골목을 떠나기 전에 박미연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확인했어요. 주변에 CCTV가 있는지, 혹시 목격자가 있는지 살펴봤죠. 다행히 이 골목은 감시가 소홀한 곳이었고 이 시간에는 사람들의 통행도 거의 없었어요. 법적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였답니다. 부대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박미연은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일단 자신의 부하들을 괴롭힌 자들에게 응징을 가했다는 만족감은 있었지만 동시에 이 일이 더 큰 갈등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들었거든요. 상대방의 마지막 반응을 보니 이들이 쉽게 포기할 타입은 아니라는 게 느껴졌어요. 다음 날 일요일, 박미연의 예상은 현실이 되었어요. 부산 경찰서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조직 폭력배들이 군인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며 신고를 접수했다는 것이었죠. 물론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피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더욱 심각한 것은 조직 측에서 보복을 예고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들은 해병대가 먼저 선을 넘었다며 이제는 자신들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는 거예요. 박미연은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월요일 아침 8시 박미연의 사무실 문이 급하게 열렸어요. 참모장 김대령이 긴급 보고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의 얼굴은 심각함으로 가득했답니다. 주말 동안 부산 지역에서 해병대원들을 노린 체계적인 보복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토요일 밤 박미연의 작전 이후 조직 폭력배들의 반격은 예상보다 훨씬 조직적이고 광범위했어요. 부산은 물론 창원, 마산, 김해까지 인근 지역 전체에서 해병대 부대 마크를 단 차량들이 감시당하고 있었죠. 심지어 부대 정문 앞에도 정체불명의 차량들이 나타나 오가는 장병들을 촬영하고 있었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들이 해병대원 가족들의 신상 정보까지 수집하고 있다는 정황이었어요. 일요일 오후에는 실제로 한 해병대원의 여자친구가 부산 시내에서 미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죠. 상황이 단순한 보복을 넘어서 전면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었답니다. 박미연은 이제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선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상대방이 조직의 힘을 총동원해서 나온 이상 이쪽도 해병대의 조직력을 활용해야 할 때였죠. 그녀는 즉시 전 대대장 회의를 소집하고 비상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어요. 오전 10시 작전회의실에는 사단 내 모든 주요 지휘관들이 모였어요. 박미연은 현재 상황을 상세히 브리핑했고 이제는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간주했죠. 단순히 몇 명의 조직원을 응징하는 차원이 아니라
해병대 전체의 안전과 명예가 걸린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회의에서 나온 첫 번째 결정은 모든 외박과 휴가를 당분간 금지하는 것이었어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복수로 행동하고 지정된 경로와 시간을 준수하도록 했죠. 또한 각 대대별로 비상 연락망을 구축하여 위급 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답니다. 두 번째는 정보 수집 체계의 구축이었어요. 헌병대와 협력하여 조직 폭력배들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로 했죠. 특히 그들의 근거지와 주요 인물들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째 결정이었답니다. 박미연은 특별 대응팀을 정식으로 편성하기로 했어요. 각 대대에서 선발된 정예 요원들로 구성된 이 팀은 조직 폭력배들의 도발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임무였죠. 법적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었어요. 오후 2시 특별 대응팀의 첫 번째 작전이 시작되었어요. 정보에 따르면 조직원들이 부대 근처 시내에서 해병대원들을 찾아다니고 있다는 것이었죠. 박미연은 이를 역이용하여 함정작전을 계획했어요. 미끼 역할을 할 해병대원 2명이 민간복을 입고 시내로 나갔어요. 물론 그들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특별 대응 팀원들이 대기하고 있었죠. 예상대로 조직원들이 나타났고 해병대원들을 포위하려 했을 때 함정에 걸린 것을 깨달았답니다. 이번에는 숫자도 압도적이었고 준비도 철저했어요. 조직원 8명에 대해 특별 대응팀원 16명이 대응했죠. 싸움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로 일방적이었어요. 조직원들은 제대로 저항도 해보지 못하고 완전히 제압되었답니다. 하지만 박미연의 진짜 목적은 단순한 보복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제압된 조직원들 중 한 명을 따로 불러내어 메시지를 전달했죠. 해병대를 상대로 한 모든 행동을 즉시 중단하라는 것. 그리고 만약 계속해서 도발한다면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경고였어요. 저녁 6시 예상했던 반격이 시작되었어요. 조직 폭력배들이 대규모로 부대 정문 앞에 나타나 시위를 벌이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들은 해병대가 민간인을 폭행했다며 항의한다고 주장했어요. 언론까지 동원하여 여론전을 펼치려는 계획인 것 같았답니다. 박미연은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이미 대비책을 세워두었어요. 부대 내 법무참모와 협력하여 모든 증거자료를 수집해 두었고 필요시 법적 대응도 준비해 두었죠. 또한 상급 부대와도 사전에 상황을 공유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두었어요. 시위가 격화되자 경찰이 출동했어요. 하지만 조직원들은 합법적인 시위라며 물러서지 않았죠. 오히려 취재진들을 불러들여 해병대의 폭력성을 부각시키려 했어요. 상황이 예상보다 복잡해지고 있었답니다. 그때 박미연이 직접 부대 정문으로 나왔어요. 군복을 단정히 차려입은 그녀의 모습은 카메라에 그대로 잡혔죠. 그녀는 담담한 표정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응답했어요. 해병대는 항상 법과 원칙에 따라 행동한다고, 그리고 부당한 폭력에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답니다. 박미연의 당당한 모습은 오히려 여론을 해병대 쪽으로 돌려놓았어요. 조직 폭력배들의 일방적인 주장과 달리 사단장의 설명은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었거든요. 게다가 그들이 먼저 해병대원들을 폭행했다는 사실도 함께 공개되었죠. 밤 9시 시위대는 결국 해산했어요. 여론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을 감지한 조직원들이 전략을 바꾼 것 같았어요. 하지만 박미연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답니다. 상대방이 이렇게 쉽게 포기할 리가 없었거든요. 다음 날 화요일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조직 폭력배들이 해병대와의 직접적인 충돌 대신 다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정보였죠. 그들은 정치권과 언론을 통해 압력을 가하려 하고 있었고, 심지어 상급군 지휘부에도 로비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박미연은 상황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이제는 단순한 물리적 충돌을 넘어서 정치적,
사회적 차원의 전면전이 되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그녀는 포기할 생각이 없었어요. 자신의 부하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었거든요. 수요일 오전, 박미연은 상급부대 사령관과의 면담 요청을 받았어요. 조직 폭력배들의 로비가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았답니다. 하지만 박미연은 자신의 행동이 정당했다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부하들을 보호하는 것은 지휘관의 당연한 의무였거든요. 면담에서 박미연은 지금까지의 상황을 상세히 보고했어요. 처음 부하들이 당한 폭행부터 시작해서 모든 대응 과정을 빠짐없이 설명했죠. 그리고 자신의 모든 행동이 부하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답니다. 사령관은 박미연의 설명을 주의 깊게 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마디 했죠. 부하를 보호하려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앞으로는 더욱 신중하게 행동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해병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계속하라고 덧붙였답니다. 목요일 새벽 5시 박미연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당직사관의 급박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죠. 부산 시내에서 해병대원 7명이 대규모 조직원들에게 포위되어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번에는 규모도 다르고 상황도 심각했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러했어요. 수요일 밤 늦게 부산 지역 출신 해병대원들이 고향 친구들과 만나기 위해 외출 허가를 받아 나갔던 것이었죠. 하지만 그들의 동선이 사전에 노출되었고 조직 폭력배들이 치밀하게 계획된 매복을 펼쳤던 거예요. 현재 상황은 이들이 부산 시내 한 찜질방에서 나오다가 30여 명의 조직원들에게 포위된 채 고립되어 있다는 것이었어요. 다행히 아직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조직원들이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어서 언제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태였죠. 박미연은 즉시 비상소집령을 내렸어요. 특별 대응팀 전원과 추가 지원 인력까지 포함하여 총 40명의 정예 요원들이 긴급 출동 준비에 들어갔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동료들의 생명이 걸린 구출작전이었어요. 새벽 6시 박미연은 직접 작전을 지휘하기 위해 부산으로 향했어요. 차량 8대에 나누어 탄 해병대원들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죠. 그들의 눈빛에는 동료를 구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답니다. 부산에 도착한 박미연은 즉시 현장 상황을 파악했어요. 찜질방 주변은 이미 조직원들이 완전히 포위하고 있었고 경찰도 출동해 있었지만 섣불리 개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조직원들이 합법적인 시위라고 주장하며 경찰의 해산 명령을 거부하고 있었거든요. 박미연은 주변 지형을 면밀히 살펴봤어요. 찜질방은 큰 도로변에 위치해 있었고 뒤쪽으로는 좁은 골목길들이 이어져 있었죠. 정면 돌파는 너무 위험했고 측면이나 후방을 통한 접근이 필요해 보였어요. 오전 7시 반, 박미연은 작전 계획을 수립했어요. 첫 번째 조는 정면에서 조직원들의 주의를 끌고 두 번째 조는 후방으로 돌아가 포위된 해병대원들과 합류하는 것이었죠. 세 번째 조는 예비대로 대기하면서 상황에 따라 지원하기로 했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동료들을 안전하게 구출하는 것이었어요. 박미연은 모든 대원들에게 불필요한 폭력은 삼가고 오직 정당 방위의 범위 내에서만 행동하라고 지시했죠. 오전 8시 작전이 시작되었어요. 박미연이 이끄는 정면조가 먼저 움직였답니다. 그들이 조직원들 앞에 나타나자 현장의 분위기가 급변했어요. 조직원들도 해병대의 대규모 출동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죠. 용 문신을 한 조직의 우두머리가 박미연을 보더니 비웃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어딘가 불안함이 스며 있었답니다. 지난번과 달리 이번에는 해병대 쪽이 압도적인 숫자로 나왔거든요. 박미연은 확성기를 들고 조직원들에게 최후 통첩을 전했어요. 즉시 포위를 해제하고 해산하라는 것, 그렇지 않으면 강제로 해산시키겠다는 경고였죠.
하지만 조직원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때 후방조가 성공적으로 찜질방 뒤편에 도달했다는 무전이 들어왔어요. 포위된 해병대원들과 접촉에 성공했고 이제 탈출로를 확보하는 일만 남았다는 것이었죠. 박미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하지만 조직원들도 해병대의 움직임을 감지했어요. 그들이 후방으로 일부 인력을 이동시키기 시작했고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죠. 박미연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신호와 함께 해병대원들이 일제히 움직였어요. 정면에서는 조직원들을 밀어붙이며 주의를 끌었고 후방에서는 포위된 동료들과 함께 탈출로를 뚫었죠. 조직원들이 저항했지만 체계적인 훈련을 받은 해병대원들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격투가 벌어지는 동안 박미연은 직접 최전선에서 지휘했어요. 그녀의 날카로운 판단과 지시 덕분에 해병대원들은 최소한의 충돌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답니다. 특히 그녀 자신도 직접 몸을 사리지 않고 위험한 상황에 뛰어들었어요. 용 문신 남자가 박미연에게 달려들었을 때 그녀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20회 군 생활에서 쌓은 체력과 격투술 실력이 빛을 발했죠. 몇 번의 공방 끝에 그는 박미연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오전 9시 반 모든 해병대원들이 안전하게 합류했어요. 조직원들은 완전히 제압되었고 경찰이 현장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다행히 양측 모두 심각한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어요. 박미연의 치밀한 계획과 대원들의 절제된 행동 덕분이었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대규모 집단 충돌이 공개적으로 벌어졌고 언론의 관심도 집중되었죠. 조직 폭력배들도 이제는 해병대와의 정면 승부에서 밀렸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용 문신 남자는 경찰에 연행되면서도 박미연을 쏘아봤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 없었답니다. 대신 패배를 인정하는 듯한 체념이 스며 있었죠. 그는 해병대의 조직력과 단결력을 과소평가했던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을 거예요. 오후 2시 부대로 돌아온 박미연은 구출된 해병대원들을 직접 만났어요. 그들은 모두 무사했고 오히려 동료들이 자신들을 구하러 온 것에 대해 감격해하고 있었죠. 이 순간 박미연은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어요. 저녁 6시 부산 경찰서로부터 공식적인 연락이 왔어요. 조직 폭력배들이 해병대와의 모든 갈등을 종료하겠다고 선언했다는 것이었죠. 그들도 더 이상 해병대와 맞서봤자 승산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모양이었어요. 밤 9시 박미연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길고 힘든 싸움이 드디어 끝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부하들을 지켜냈다는 뿌듯함이 밀려왔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해병대의 진정한 단결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한 달 후 박미연은 부대 내 의무대를 방문했어요. 처음 조폭들에게 폭행당했던 김병장과 이일병, 최이병의 회복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3명 모두 완전히 회복되어 정상적인 부대 생활로 돌아온 상태였어요. 특히 김병장의 부러진 팔도 깁스를 제거하고 재활 훈련을 받고 있었답니다. 최이병이 박미연을 보자 깊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의 눈에는 감사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죠. 사단장이 자신들을 위해 직접 나서서 조폭들과 맞섰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박미연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안심시켰답니다. 부산 지역의 상황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조직 폭력배들은 해병대원들과의 모든 접촉을 피하고 있었고 오히려 그들을 보면 먼저 피해가는 모습까지 보였죠. 용 문신을 한 조직의 우두머리는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지만 예전 같은 기세는 완전히 꺾인 상태였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해병대 내부에서 일어났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모든 장병들 사이에
전에 없던 단결력이 생겨났어요. 사단장이 직접 부하들을 위해 나섰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박미연에 대한 존경심과 신뢰도가 크게 높아졌죠. 특히 여성 지휘관에 대해 은근히 의구심을 품고 있던 일부 장병들도 이제는 완전히 마음을 돌렸어요. 박미연이 보여준 리더십과 용기, 그리고 부하들을 향한 진정한 애정을 직접 목격했거든요. 성별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답니다. 박미연 자신에게도 큰 변화가 있었어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그녀는 자신만의 지휘 철학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었죠. 부하들을 보호하는 것이 지휘관의 최우선 의무라는 신념이 더욱 강해졌어요. 동시에 때로는 원칙을 넘어서라도 옳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수요일 오후 박미연은 상급부대 사령관과의 면담을 가졌어요. 이번에는 문제 상황에 대한 보고가 아니라 성과에 대한 평가였죠. 사령관은 박미연의 대응이 적절했다고 평가하면서 특히 부하들에 대한 책임감과 리더십을 높이 샀어요. 더 나아가 사령관은 이번 사건이 다른 부대에도 좋은 교훈이 되었다고 말했어요. 지휘관이 부하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그리고 조직의 명예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모범 사례가 되었다는 것이었죠. 박미연은 이런 평가에 겸손하게 감사 인사를 표했답니다. 한편 부산 지역 경찰서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어요. 그동안 조직 폭력배들의 눈치를 보며 소극적이었던 수사 활동이 적극적으로 바뀐 것이었죠. 해병대의 단호한 대응을 본 경찰들도 자극을 받아 더욱 강력한 법 집행에 나서기 시작했어요. 특히 김경감은 박미연에게 개인적으로 감사 인사를 전해왔어요. 해병대의 행동이 지역 치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었죠. 조직 폭력배들이 위축되면서 일반 시민들의 불안감도 크게 줄어들었다고 했답니다. 금요일 저녁 부대 내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어요. 이번 사건에서 활약한 특별 대응 팀원들을 위한 격려 만찬이었죠. 박미연은 직접 이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한 명 한 명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그들의 용기와 희생 정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라고 강조했답니다. 만찬이 끝난 후 박미연은 홀로 부대를 산책했어요. 조용한 부대의 밤 공기를 마시며 지난 한 달을 되돌아봤죠. 처음 피투성이가 되어 돌아온 부하들을 봤을 때의 분노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대규모 충돌까지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 과정에서 박미연은 많은 것을 배웠답니다. 때로는 법과 규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리더십이란 부하들을 위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또한 조직의 단결력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도 직접 체험했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여성이라는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었다는 것이었어요. 이번 일을 통해 박미연은 성별과 관계없이 진정한 지휘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답니다. 부하들도 이제는 그녀를 단순히 여성 지휘관이 아니라 존경받는 리더로 인정하고 있었어요. 토요일 오전 박미연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이번 사건으로 얻은 교훈들을 바탕으로 부대 운영 방식을 개선하려는 것이었죠. 특히 장병들의 안전과 복지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었어요. 첫 번째는 위기 대응 매뉴얼의 정비였어요. 이번처럼 부대 외부에서 장병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려고 했죠. 정보 수집부터 현장 대응까지 모든 과정을 체계화하려는 계획이었답니다. 두 번째는 장병들의 정신적 케어 시스템이었어요. 이번 사건에서 부상당한 장병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을 보면서 단순히 신체적 치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려 했어요. 세 번째는 지역사회와의 관계 개선이었어요. 이번 일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가 군과 민간 사이의 소통 부족이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정기적인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상호 이해를 높이고 이런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싶었답니다.
일요일 저녁 박미연은 부대 내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리더십에 관한 전문 서적이었는데 이번 경험을 통해 새롭게 배운 것들과 비교해보고 있었죠. 책에서 배운 이론들이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때 창밖으로 보이는 부대의 모습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느꼈답니다. 장병들의 표정이 더욱 당당해 보였고 걸음걸이에도 자신감이 넘쳤어요. 이번 사건을 통해 자신들의 지휘관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해병대가 어떤 조직인지 확실히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죠. 박미연은 미소를 지으며 책을 덮었어요. 앞으로도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또 올 수 있겠지만 이제는 자신 있게 맞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부하들을 보호하고 조직을 이끌어가는 진정한 리더가 되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박미연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어요. 지난 한 달간의 긴장과 스트레스가 모두 해소된 듯한 평온함이었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그녀는 더욱 강하고 단결된 해병대를 이끌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꿈이었죠.